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만 1,600만 명에 달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죠.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진 건데요. 지난 대선보다 가상자산 공약의 중요도가 훨씬 커지면서 투자자들과 업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공약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영주 후보 총괄 경제특보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동원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대표, 가상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좀 살펴볼게요. 권 교수님, 네. 어느덧 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화 기준으로는 이제 1억 4천만 원. 요즘은 대로 올라섰고, 맞습니다. 예. 이제 달러 기준으로 10만 달러 네, 맞습니다. 재돌파했습니다. 많이 오랫동안 가격이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가격 동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은 이제 원화로 이제 환산을 안 하고 이제 거의 제도권에 다도니까 이제 US 달러 기준으로 항상 10만 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10만 불이 약간 눌린 상태에서 다시 오르는 배경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와 합의점을 하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된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지금 순매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만 불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어떤 한 측면에서는 이제 과매수가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인 항상 주식도 과매수일 때 조정이 약간 보이듯이 네. 조정은 약간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달러의 그 패권과도 연관이 돼 있고 국채 금리와도 이제 긴밀하게 연동이 돼 있어서 최근의 상황이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가격이 되게 오를 만한 환경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실물 금리가 높게 되면은 비트코인한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단 말이죠. 뭔가 맞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의 참여 그리고 ETF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그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ETF 상품에 대한 검토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거래량 대비 아시다시피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직히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인식이 과거에 있던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조각을 어떻게 믿냐해서 이제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이 자산의 한 부분으로 보여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또 그리고 정책적 방향이나 경제 호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매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또 이런 비트코인과 뭐 부동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이 부분이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는 그 뭐 세계 거래소 저희 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바이낸스라든지 네.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거기에 있는 거래량을 좀 지켜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아니면 물량을 매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변곡점을 우리 일반 투자자 또는 경제 주체들도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적으로 가이드를 세우는 이런 시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들을 지금 활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현물 ETF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자라는 게 새 후보의
공이 같은 공약입니다. 한 번씩 듣겠습니다. 네. 현물 ETF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거에 있어 이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지금 아직 제도적으로는 완비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네. 결과적으로 세 후보 다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금융위 자체에서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허가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2023년 6월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가상자산법이 시작되면서 1차적인 법은 완료됐지만 이제 2차 법이 아직 준비된 상태에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어느 정부가 누구 정부가 들었든 간에 반영하는 새로운 어떤 2차의 말하자면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뭐 아까 금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결과적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또 혹은 미국 국제 위기에 대응책으로서의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전략자산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니까 주정부조차도 비축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시주라든지 그건 공식적으로 암호자산 투자를 합법화하고 있고요. 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다오를 비롯해서 사실은 지급결제법을 통해서 상당히 웹3 기반으로의 어떤 잃어버린 30년을 구축해 보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어떤 그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다만 뭐 그 아시다시피 ETF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큰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세 후보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현물 ETF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네.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인 겁니다. 예, 저는 사실상 현물 ETF는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것은 금융당국도 이렇게 되면 막을 명분이 없고요. 다만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게 현물 ETF면은 투자 접근성을 일단 확대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이른바 진입 장벽,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장벽이 지금까지는 꽤 높았습니다만은 이것을 ETF라는 사실상 간접 투자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 규모가 더 확대가 되고요. 시장 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화가 필수적인데 이른바 이렇게 지금 중산층 또는 청년 이런 계층들이 가장 투자에 대한 비용에 민감한 그런 투자층입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게 ETF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용에 민감한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확대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적절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그 신의 한 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제 요거만 사실상 남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현물 ETF를 도입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미 만약에 그런 ETF 상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가 편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무성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접근성이 점점 용이해지고 또 그리고 ETF 상품에 대한 부분에 운영하는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수익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달려들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2024년 제가 옛날에 한 번 왔을 때 그때 처음에 그때 그 블랙록이 ETF 상품 났을 때 그때 네. 그 토론했을 때도 아시다시피 블랙록이라는 그 자산 규모는 한 국가의 자산 규모보다 더 큽니다. 네. 근데 그러한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ETF 상품을 비트코인 ETF 상품을 냈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 시장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자본이 결국 자본 시장과 채권 시장에 쏠리던 자본들이 또 다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물리는 새로운 미래 금융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들이 이 토큰 투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마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ETF 상품이 나오게 되면 저는 생각하건대 엄청난 유동성, 리퀴디티가 발생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금융이 하나의 우리나라가 토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책임자를 백악관 안에 두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신설 계획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좌관도 만들겠다 그런 안들도 갖고 있고 아마 대통령실 안에도 그런 어떤 담당관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이고 지금 알기로는 뭐 러시아에도 제가 몇 개월 전에 갔는데 블록체인 차관급의 인사를 크레물린 안에 두고 있어요. 그만큼 러시아 자체도 사실은 그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전혀 완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스위프트 제도로부터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중국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소위 다오라든지 그런 상황 자체를 지역 경제까지 연장되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 가상자산위원회라든지 그게 뭐 대통령 직속 위원회든 아니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금융이나 금융당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담당자들을 대통령실에 둘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그렇습니다. 이걸 제정하자라는 걸 공약으로 또 내세우셨죠. 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지금 뭐 1,600만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다른 자료를 보면은 거의 1,800만까지 네. 잡고 있는 정말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관심과 실질적으로 투자 증식에 대한 그 훌륭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김문수 후보의 디지털 자산위원회 이거는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실에는 담당 책임 비서관을 두겠다라고 아예 이 공개적으로 공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히 할 만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관 또 금융사 한국투자공사라든가 국민연금 그 관련해서 연금기금 이런 대형 기관들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큰 물줄기를 이렇게 틀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모든 게 다 명암이 있듯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이른바 기관 자금 유입을 통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이른바 장난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접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유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 규모가 작고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일거래, 일은행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불법 자금에 대한 그 장난질 이런 것들이 우려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게 시장에 대형 자금이 들어오고 기관 자금 유입을 통해서 시장이 투명성과 대형성이 보장이 된다면은 이른바 이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세력들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크게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대선 공약으로는 잘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거래소 1은행제.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을 거래하시기 위해서 한 거래소에 연동되는 계좌는 한 은행에서만 가능하죠. 네. 이걸 이제 폐지하고 그냥 자기가 쓰는 그냥 계좌를 연동시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금 세탁 우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독과점의 우려라든가 투자자의 선택권 이용자의 선택권이 박탈이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으로서 바로 일거래 일은행 원칙 이것은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네. 암묵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규제를 풀자. 그래서 실명 계좌 발급 기준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시장 교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 세탁, 이른바 뭐 도박이라든가 마약 자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투기판으로 인식을 해서 코인 시간
이 가상화폐에 와서 한번 쭉 거쳤다고 하면은 이 피해자가 또 양산을 하게 마련이고요.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루나 사태 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거래, 은행 뭐 이런 것들은 좀 시대에 뒤처졌다. 그래서 과감하게 풀겠다라는 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의 정책 핵심입니다. 교수님, 네. 1거래소 1은행제 이게 참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도인 거고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 은행 계좌 가상자산 거래하려 은행 계좌 틀 때 좀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 거래하려고 트는 계좌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은행 가서 거짓말도 많이 했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젠 정말 풀 때가 됐나? 풀어도 되겠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자금 세탁의 우려 그리고 또 자금 행방 또는 추적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네. 솔직히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과거에 이거 가상자산 안 할 건데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물어보면 오히려 거짓말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상 계좌를 자기가 편한 은행을 선택해서 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옛날에는 그 맨 처음에 업비트 같은 경우 여러 은행들을 바꾸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은행이 그 자금 이체 간에서 엄청난 이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은행 간이.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뭐 아까 전에 너무 조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미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제는 복수 은행제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차츰 단계적으로 은행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물론 뭐 은행이 또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 고객에 있는 예금자 금액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 은행이 그것은 정책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화와 연계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약을 또 냈어요.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화두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화가 문제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걸 얼마나 확대할 거냐 이 문제부터 말이죠. 우리도 그럼 이제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토큰 정권 시장이 28조가 뜨면 스테이블 코인은 333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네. 크고요. 또 하나는 사실 USDT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이 상당히 많이 이것을 연동되도록 유통되도록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그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와 투기와 연관시키는데 사실은 블록체인과 코인은 이 효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무역 거래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간소화 또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굉장히 좋은 대체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살아온 게 뭐였습니까? 수출입을 통해서 살아왔고 무역을 통해서 살아온 국가란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우리가 그걸 방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USDT라든지 이런 걸 다 사용함으로써 결국 그 우리의 통화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과 코인이 처음에 태생적으로 만들어질 때 스위프트 제도의 문제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대러 제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러시아가 한국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을 배 만들어가는 거를 대금을 줄 수가 없어서 받아가지를 못하는 형태. 혹은 우리가 포스코도 석탄을 샀는데요. 러시아에 돈을 줄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있으면 제재가 풀려서 합법적 거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와 연동해서 한국은 실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한번 차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한 말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따지면 우리 원화 1,000원에 1원화 네.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발행을 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예를 들면 법정 화폐로 이걸 지위를 부여하고 운영할 거냐. 아니면 뭐 암호화폐가 거래. 담보하는 식으로 운영할 거냐. 그 차이도 되게
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가 좀 지적했던 부분들이 네.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원화의 패깅이 된 건 이게 소위 말해서 네. 연동이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현물에 연동이 되느냐가 가장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인데 이게 1대1 비율로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한 USDT는 이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USDT는 그만큼 US 달러를 보유해야지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가 풀렸기 때문에 USDT는 서로 신뢰를 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요. 저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무역 대금도 그걸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동의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 경제 금융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라고 해서 네.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의 파생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효익 부분이죠. 효능에 대한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민간에서 그리고 또 일본도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신 다른 후보가 얘기했던 어떻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 1대1인데 그러면 결국 아시다시피 USDT는 US 달러가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패깅할 것인지. 아시다시피 원화는 너무 속도가 좀 빠른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CBDC라고 해서 예금자 토큰을 발행한 걸 알고 계시죠? 네. 그 예금자 토큰이 어떻게 보면 원화에서 만든 물론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예금자 토큰이라는데 이 예금자 토큰을 스테이블 코인처럼 아니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이러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우리 원화의 CBDC를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 원화가 또 강세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저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CBDC 네. 같은 것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발행처가 어디로 할 것이냐.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CBDC를 부분 도입 지금 해서 그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네. 네, 말이죠. 있습니다. 뭐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오랫동안 해왔죠.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 베이스고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금의 기준으로 하든 뭐 미국 달러의 기준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보조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시작하자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투자자처럼 오히려 USDT 기준으로 해서 자기 달러 기준보다 1,000원 높아지는 상태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치하게 그야말로 뭐 그게 코트라 베이스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간 기업들도 얼마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발행, 유통, 거래를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 충돌 없이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모든 부분이 다 이해 충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자체가 이건 어디서 하자라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우리도 한번 상징적으로 연구하고 해보자. 뭐 예탁결제원과 한국은행이 연구해 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옛날에 그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연구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건데 한국은행에서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 시점도 그렇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제도권 안에 들어올 때는 우선 법률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우선 그런 부분이 좀 개정이 돼야지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대변인. 먼저 말씀하시죠. 네.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의 교환 가치나 연동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는 예를 들면 중국을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분명히 있고 CBDC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편인 거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CBDC에 대한 거에 무게중심이 있고 미국은 또 USDT라는 오래된 달러에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러면 그것들과의 교환 가치는 어떻게 성립할 것이며 누가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중국도 그동안에 이제 자기의 디지털 위안화 때문에 다른 코인을 다 막아놓은 거거든요. 자기 CBDC만 중심으로. 왜냐하면 네. 힘이 약해지는 것을 디지털 달러에 대비해서 CBDC에 했지만 중국조차도 CBDC만 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후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그 다양한 역동성들을 생각해 볼 수는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요? 이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건 분명하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만은 이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처럼 거의 공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공약에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네. 약간 이거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통화 주권 수호라는 그런 그 이재명 후보의 말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루나 테라의 폭락 사태로 얼마나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게 지금도 월스트리트의 헤지 펀드라든가 요즘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있죠. 행동주의 사모펀드 이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칫 이것을 너무 빨리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시장의 정중앙 한가운데 놓으면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한국은행의 견해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네. 아예 시작부터 이 인가부터 규제가 필요하다. 이거는 물론 뭐 관료들은 이 규제 속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먹고 사는 그런 그 습성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의 저 주장은 조금은 견해를 달리해야 된다. 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그리고 제일 루나 테라 사건의 그 사태 때 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미흡했다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시작부터 어떤 그 한국은행 같은 중립적인 기관의 일정 부분 그 개입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고 또 충분한 조건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ETF 형태로 보유하자 뭐 이런 공약도 제시했어요. 이건 교수님께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을 비축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맞습니다.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네,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지금 우리 국가 전략자산이면 대표적으로 달러와 금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이 지위를 부여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의견이 나온 이유는 그 우리가 항상 항상 맹신했던 아까 전에 말씀드린 US 달러 그리고 골드 그 금을 보유하고 그것을 전략자산 또는 비축자산으로 움직였던 부분에서 이제 탈달러의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확실성 대비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가상자산을 비축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트러스트, 즉 신뢰가 있다 하면 이것을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의미도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패권 장악. 네. 아시다시피 얼만큼 비트코인을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느냐가 항상 우리가 보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제일 값진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나라가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디지털 금융 역량 또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모든 투자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디지털 금융 패권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블록체인 들어왔을 때 싱가포르하고 스위스가 앞서갔던 이유가
옛날에는 증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살려면 싱가포르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샀어야 됐거든요. 국채라는 걸. 왜냐하면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그것을 증명했고 그리고 스위스라는 국가가 예금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을 공부한 겁니다. 왜? 자기가 인터미디어 중간자였는데 자기의 소득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 패권을 지금 스위스하고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이제 STO도 네. 실행을 했고요. 토큰 증권. 그 토큰 증권도 네. 했고 또 싱가포르는 국내에서 안 되니까 여러 토큰들이 ICO를 거기 가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디지털 금융하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에서는 스위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나라도 이러한 비축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도 함부로 디지털 패권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오페크, 오일 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정책을 항상 전 세계가 두려보다 봅니다. 그리고 US 달러의 채권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채권과 US 달러 항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유 자산에 대한 비트코인의 비축량을 만약에 시장에 내다 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까지도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바로 디지털 금융 패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가상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건 뭐 이준석 후보의 의견 공약이긴 하지만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그 이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서 각 나라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를 살리기 위해서 뭐 중국이 내다판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 베이스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든 어떤 가상 자산이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라져가는 달러 패권을 디지털 달러로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부응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영내에서 그 말하자면 자산을 비축하는 것을 국가가 할 것이냐 민간이 할 것이냐 또 민간이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치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러시아 같은 나라도 다시 마이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사실은 마이닝 사업은 원래 사양 사업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비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각 나라별로 그런 데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중앙정부, 지금 미국은 주정부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창시될 때 그 채굴량이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컨센서스를 이루면 51%가 합의를 하면 프로토콜을 바꿀 수 있는 그 선거 제도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결국 노드를 참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솔직히 저는 마이너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북키퍼, 소위 말해서 그 장부를 적는 컴퓨터들 그걸 많이 보유할수록 그게 무슨 소유 지분 증명이 됐던 아니면 워크지 증명이 됐던 그러한 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프로토콜을 할 때도 선거할 때도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되게 신선한데 솔직히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여러 법들이 개정돼야 되고 또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을 활발한 연구가 좀 진행된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축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도 네. 있지 이런 점도 않을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른바 대중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취득을 하거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를 이게 기정사실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대량으로 이것을 ETF 형태로 만약에 보유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유통시장에서 물량이 절대 다수가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중 접근성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역으로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됐습니다.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서 얻어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유예가 됐고 이건 정치권의 합의인 거죠.
여기 이제 수수료까지 인하를 유도하겠다. 글쎄 이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 거래소와 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뭐 네. 어쨌든 그 원화 베이스나 비트코인이나 저기 다른 USDT 베이스에 따라서 지금 과세가 다르죠. 이제 다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본 인식은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평등 요소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역으로 보면 현재 물론 뭐 대부분의 거의 절대 다수가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돈을 그냥 앉아서 한 1조씩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수익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오히려 파이를 키우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원론적인 어프로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 민간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해야 되는 아니 그렇게 거고. 치면 우리나라 금융이 뭐 정부가 개입 안 하는 금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담보대출, 예.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주식 증권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거래소 뭐 지금 이젠 단일 시장이 깨졌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긴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 수수료를 만약에 정부가 일정 부분 인하를 유도한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네네. 거래소들 입장에서 화들짝 놀랄 수도 있겠어요. 교수님?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들이 돈 많이 버는 거래소는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솔직히 제 의견에서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민간 영역을 정부가 개입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뭐 시장 경제에서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효율이나 효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소들끼리 서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쟁을 공정하게 이렇게 거래소들 간에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수료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희 시장을 보시면 그 수수료로 엄청나게 돈 번 거래소는 있지만 거래량이 안 나와서 정말 힘든 거래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의 정책을 좀 해야 되는 게 같습니다. 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투자 거래소라는 게 중간 지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라든지 해외 투자의 베이스를 두고요. 네. 그 거래한 결과들을 한국에 있는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겨서 돈을 빼는 그런 구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의 어떤 뭐 세금을 가지고 전체를 핸들링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전체 시장 자체가 거의 다 질식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시장을 열어놓고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수수료를 내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대의 명분이 일단 소위 말로 먹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특히 민간 영역 이런 거래소의 수수료를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인하를 살짝 유도하겠다라는 유도, 예. 그런 이제 트집 잡히기 싫은 그런 이 흔적들이 보입니다만은 글쎄요 이것은 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상으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이 성격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거래 수수료 인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이라든가 주 거래 수수료를 봤는데 현재 평균 수수료가 0.05로 돼 있는데 이것을 무려 70%를 인하를 유도하겠다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럼 0.015%로 계속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글로벌 최대 거래소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바이낸스의 기본 수수료는 0.1이더군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뭐 거래소 5대 거래소에 편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런 그 국제적인 그 거래소와의 비교 그리고 시장 안정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네. 단지 투자자들은 아주 환호를 질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증시 부양과 관련된 공약도 공익 후보들이 다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 부양과 관련한 상법 개정을 놓고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 쪽부터 먼저 드릴까요? 네,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말하자면 소수 주주자를 말하자면 보호하기 위한 네.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어떤 기본 기초,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우리가 대마불사라고 해서 기업이 살아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됨으로 인해서 소액 주주자들에 대한 어떤 그 측면들이 간과돼 있죠. 재벌 총수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제고할 때가 됐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신 거고. 저는 이래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또 재추진을 하겠다라고 강행 의사를 비치는 건데요. 계속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것을 강행을 하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어떤 그 연관된 재판을 다 임기 이후에 지금 밀어붙이는 게 통과가 유력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가 포함이 시키면요. 글쎄요. 대기업들 사례를 한번 볼까요? SK 소버린 사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대한항공, 한진의 경영권 이 다툼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는데요.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는 사모펀드의 어떤 기승, 이게 배당 압력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 압력을 통해서 경영상에 큰 애로를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요, 우리나라 자산 100대 기업을 놓고 한번 보니까 사모펀드 지분이 10년간 7.2%로 7.2%가 순수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주의 구성이 이제 아까 제가 먹잇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네. 행동주의 펀드, 사모펀드에게 상당 부분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보다 상법이라는 얘기는 상법이 개정되면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모기업 성격을 모법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대기업이 중심이 된 그리고 증시에 상장이 된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하고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은 상법으로 범위를 확장을 하는 것이 순수 아닌가 이런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대선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로 교체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인데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7%를 각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누구나 짠 듯이 마치 TK 지역을 후보들이 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 들리는 걸로는 이 후보가 TK 지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목표 수치가 30%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거의 근접한 득표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동안에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는 평균 22.7%를 득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30% 득표를 목표로 하는데 그게 근접치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또 국민의힘 소속의 근홍을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후보 소속했던 이병태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할 만큼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이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보수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네. 보수 진영 내에서도 특히 TK 내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의 발로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가 TK를 3번 갔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지역에서 압도적 다수에서 마지막 TK까지도 30% 목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는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텃밭인 TK, PK에서도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후보 간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주 말로 시작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훨씬 김문수 후보가 힘들어질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토론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사실 이병태 교수가 이쪽으로 이재명 후보로 온 것도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CBDC라는 용어조차도 알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론 속에서 특히 이준석 후보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TV 토론을 통해서 큰 변곡점이 마련이 될 것이다. 어떤 그 입에 발린 우리가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는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얘기인데요. 네. 많은 우리 국민들, 유권자님들이 TV 토론이라든가 TV 토론이 아니더라도 그간에 살아놓은 행적을 보면은 그 진정성 이런 게 누가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 것인가, 누가 더 위험한 세력인가를 아마 TV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네.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큰 변곡점이 든다. 그리고 두 후보지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합계는 점점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는 이렇게 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도 아직은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그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지 이를 두고 마지막까지 혼란을 거듭했었던 지난해 정치권 상황 떠오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 땜질식으로 모면하는 행태가 또 반복됐던 거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이런 땜질식 처방을 끝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